제 이름은 이수호. 올해 73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과 여러 투자로 노후를 준비했지요. 서울 종로의 고즈넉한 주택가에 위치한 한옥집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12년 전에 심장마비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고 그 후로는 고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북악산을 오르고 점심은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해결하며 오후에는 주로 고전책을 읽거나 옛 친구들과 만나 장기를 두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외아들 준서는 IT 스타트업의 개발팀장으로 다니며 꽤 괜찮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서울의 치솟는 집값 때문에 결혼 5년이 지나도록 아직 전세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준서와 그의 아내 예린이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물어보는 날이면 집안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제 생일에는 꼭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지요. 그들이 오지 않는 날이면 집안 가득 아내와 준서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 친구인 최강민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강민은 도시계획 컨설팅을 30년 넘게 해온 터라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알고 있었죠. 중개업을 30년 넘게 해온 터라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귀신같이 알고 있었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민이 흥미로운 정보를 던졌습니다. 수호야, 성수동이 지금 뜨겁다. 서울시에서 트리플 역세권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몇 년 안에 집값이 최소 50% 이상 오를 거야.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많이? 그럼 이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겠네. 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특히 성수역 주변 아파트는 금싸라기 땅이 되고 있지. 자네, 은행에 묶어둔 투자금으로 노후 준비를 한다고 했었지.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그 말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은행에 묶어둔 투자금으로 성수동에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할지 생각을 거듭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성수동 개발 계획과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문득 준서 부부가 아직도 전세살이를 하며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죠. 내 인생도 이제 황홍이에 접어들었는데 이 돈을 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물려준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들었습니다. 물론 그냥 현금으로 주기보다는 서울에서 가장 핫한 지역에 집을 사주는 것이 훨씬 의미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강민의 말대로 성수동이 정말 개발되면 나중에 그 집값은 더욱 천정부지로 오를 테고 준서에게 좋은 투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성수동 지역 아파트들을 발품 팔아 살펴보고 마침내 성수역에서 도보로 가냘은 거리에 있는 30평형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15억 원이라는 가격이 만만치 않았지만 내 노후 자금의 거의 전부를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무엇보다 한강 조망이 가능했고 단지 내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충분했으며 준서의 회사와 가까워 출퇴근이 편리할 것 같았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서 어느 주말 저녁 준서 부부를 불러 집 근처 전통 한정식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좋은 소식이 있어. 준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세요? 아버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용히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빠가 성수동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는데 너희가 살래? 준서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예린이도 처음에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다가 곧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정말이세요? 성수동이면 거기 지금 부동산 가치가 최고로 올랐다던데요.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아빠의 투자 목적이었지만 너희가 아직도 전세 자금 마련하느라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말이다. 준서 직장이랑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 준서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더군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런 큰 선물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들. 널 위해 평생 모은 돈인데 이렇게 써야 의미가 있지. 다음 주말에 같이 가서 한번 보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가슴 벅찬 행복감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했다는 뿌듯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앞으로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뒤흔들게 될지, 그리고 아들의 결혼 생활에 어떤 폭풍우를 몰고 오게 될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달콤한 독이 든 잔을 건넨 것만 같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우리 셋은 성수동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유럽풍 정원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현관에 들어서자 따스한 오후 햇살이 환하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어요. 30평형이지만 탁 트인 한강, 조망 덕분에 실제보다 훨씬 넓어 보였고 높은 층고가 시원한 개방감을 주었습니다. 준서도 신이 나서 여기저기 둘러보며 좋아했죠. 이 아버지, 여기 정말 좋네요. 저희 회사에서도 가깝고 한강공원이 바로 앞이에요. 그런데 집을 둘러보는 동안 예린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듯 보였는데 점점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마치 명품 매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고르듯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마침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예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집이 생각보다 많이 작네요. 예린이가 화려한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30평이면 신혼부부가 살기에 충분하지 않나? 아직 아기도 없고. 예린이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30평에 삽니까? 저희 친구들은 다 40평대 이상, 그것도 강남에 살아요. 이런 데서 어떻게 VVIP 손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거저? 예린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노골적인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내를 달래려 했습니다. 예린아, 아빠가 15수억이나 하는 집을 마련해 주신 건 알잖아. 고맙긴 한데. 예린이는 준서의 말을 무시하고 말끝을 흐리며 한강 조망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날카로운 비수에 찔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정성껏 노후 자금까지 털어 마련한 선물에 대한 반응이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곧 마음을 추스르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대가 큰 법이지. 시간이 지나면 이 집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물인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불길한 조짐, 즉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준서와 예린이는 한 달 내에 성수동 아파트로 보금자리를 옮겼어요. 이사 당일, 저는 몇 가지 집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최신형 로봇 청소기와 고급 이태리산 침구 세트, 그리고 몇 가지 주방 용품들이었죠. 예린이는 그날 무척 바빠 보였습니다. 친구들을 불러 저녁에 집들이를 한다며 분주하게 프랑스식 코스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것들은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예린이가 새 주방 용품을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럴 수 있지. 정리하다 보면 공간이 나올 거야. 천천히 해보렴.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예린이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마치 30평형 아파트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옥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반면 준서는 새 집에 무척 만족하는 눈치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보이는 화려한 한강 야경을 가리키며 좋아했죠. 아버지, 여기서 보이는 야경이 정말 멋져요. 밤에 보면 더 좋을 거예요. 서울의 심장이 저희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예린이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모두 화려한 명품 옷차림에 고가 가오자의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예린아, 여기 생각보다 좀 작네. 내 하이엔드 명품 컬렉션은 다 어디다 둘 거야? 한 친구가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예린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응, 시아버지가 사주신 거라 어쩔 수 없었어. 면 나중에 가치가 천정부지로 나갈 거 아니야?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당분간은 좁은 데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내 라이프 스타일에는 안 맞는데. 마음이 불편했지만 젊은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곧 저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 특히 예린이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거야. 한 달 후, 준서 내외 증모의 집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예린이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 이 집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새 옷 10벌만 사면 옷장이 터질 것 같다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린이는 손에 해외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들고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여러 개의 쇼핑백과 새 옷들이 소파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저는 애써 차분하게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을 거다. 이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를 거야. 제가 달래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예린이는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언제요? 5년 후, 10년 후. 그때까지 저희 보고 이런 좁은 데서 살라고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다 넓고 좋은 강남 타워팰리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여기 초대하면 창피해서 어떡해요? 준서는 주방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보였어요. 아내의 끊임없는 불평을 듣고 있자니 괴로운 듯 했지만 적극적으로 아내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중간에서 난처한 입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예린아,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안 되지.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예린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와예요? 사실이잖아요. 오빠도 이 집 좁다고 생각하면서
준서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게 미안함과 죄송함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을 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예린이의 불만은 점점 빙산의 일각처럼 커져갔어요. 제가 방문할 때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쏟아지는 불평들, 베란다가 작아서 명품 의류를 넣을 공간도 부족해요. 방음이 안 돼서 옆집 소리가 다 들려요. 부엌이 좁아서 고급 요리를 하기 불편해요. 듣고 있노라면 마치 제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게 아니라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을 내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예린이의 불만은 더욱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고 이 집 에어컨이 너무 약해요.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라 냉방이 제대로 안 돼요. 폭염에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좋은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해. 내가 도와줄게. 예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어컨 문제가 아니라 집 자체가 문제예요.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열이 다 들어와요. 곰팡이가 필 것 같아요. 예린이의 불평은 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들었지만 매번 방문할 때마다 반복되는 불만에 점점 지쳐갔어요. 준서는 항상 중간에 끼어 어쩔 줄 몰라 하며 때로는 아내의 편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다른 집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니? 예린이의 대답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게 해 주신다면야 당연히 좋죠. 강남 타워 팰리스 쪽으로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5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선물한 집에 대한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몇십억을 호가하는 더 비싼 집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남은 몇십억 할 텐데 그런 집을 사 달라는 말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준서 부부에게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집을 사줬어야 했을까? 하지만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의향을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마음의 선물일까요? 게다가 젊은 부부가 시작하기에 30평은 결코 작은 평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신혼 시절을 생각하면 불과 15평 남짓한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도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을이 되자 예린이의 불만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집 주변 환경에 대한 불평이 더해졌어요. 이 동네 학군이 별로예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특목고 보낼 수 있는 좋은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근처 프리미엄 마트가 너무 멀어요. 장보기가 불편해서 어떡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려면 5분이나 걸려요. 비 오는 날은 정말 짜증나요.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마련한 집인데 단 하나의 장점도 찾지 못하고 오직 흠집만 내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예린이의 눈에는 오직 단점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와 단둘이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서야, 너도 그 집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충분히 좋아요. 한강 조망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회사와도 가깝고, 예린이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요. 친구들의 과시욕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안심하려 애썼습니다. 그래? 네가 괜찮다면 다행이구나.
하지만 준서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억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정말로 만족하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준서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처진 것 같았고, 웃음도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내 선물이 오히려 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명절이면 친척들이 제 고풍스러운 한옥집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준서 내외가 모였습니다. 명절 아침부터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차례를 지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동생 재용이 준서에게 물었어요. 준서야, 새 집은 어때? 성수동이 요즘 강남보다 더 핫한 곳이라던데.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작은 아버지. 트리플 역세권이라 교통도 편리하고 주변에 고급 레스토랑도 많고. 그때 예린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준다고 했지만 사실 그 집은 너무 작아서 살기가 불편해요. 30평이라 제 옷장 하나 놓을 자리도 없을 정도예요. 저희 친구들은 다 40평대 이상에 사는데 식탁에 싸느라고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준서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예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의 단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집에서 사생활 소음이 너무 잘 들려요.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키울지 걱정이에요. 아버님, 저희가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 있게 금전적인 지원을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제 체면을 구기고 마치 제가 인색하고 아량이 좁은 시아버지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식구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하고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다행히 동생 재용이 큰 목소리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올해 가을 날씨가 참 좋네. 오후에 다 같이 북악산 산책이라도 갈까? 그렇게 어색한 순간은 넘어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예린이의 발언은 단순한 불만 표현을 넘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모욕하고 경제적인 압박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재용이 저를 테라스로 불러냈습니다. 형, 요즘 젊은 애들이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용아, 내가 15억이나 들여 집을 마련해 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더 좋은 집을 달라니. 내가 잘못한 걸까? 재용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형. 형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거야. 최고의 선물을 했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욕심이 많아. 특히 예린이 같은 경우는 좀 그렇더라. 무슨 말이야?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용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준서 친구들한테 들은 얘긴데 예린이가 결혼 전부터 좀 사치스러운 성향이 있었대. 억대 명품 가방, 초호화 해외여행 그런 거 좋아하고 준서가 그걸 다 맞춰주느라 힘들었다고 하더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서가 예린이와 결혼을 할 때 저는 며느리에 대해 깊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준서가 과연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밤새 잠을 설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인색한 시아버지인 걸까? 1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니,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예린이의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였습니다. 어떤 선물이든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요? 게다가 그것이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다음 날,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괜찮니? 준서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제 예린이가 실례를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교육시키지 못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걱정되어서. 서토리, 너희 부부 사이는 괜찮은 거지? 준서는 잠시 침묵했다가 억지로 활기찬 목소리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예린이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 앞으로 제가 더 잘 대화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준서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내가 모르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월 초, 예린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최고급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의 상품권을 선물로 준비했어요. 준서 내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예린이는 표면적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의 감동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걸로 새로운 옷장을 사야겠어요. 지금 옷장이 너무 작아서요. 또다시 집에 대한 불평이었고 예린이의 입에서는 항상 불만과 욕심이 새어나왔어요. 그날 저녁 준서가 저를 배웅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내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둘만 있게 되자 준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예린이가 요즘 많이 예민해서. 저는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정말 최고예요. 이런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는데 예린이가 요즘 친구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예린이 친구들이 다 재벌 2세 집안 딸들이라.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고통스러운 비밀이 있는 듯 했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어요. 그는 마치 무거운 족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서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해.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알았지?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준서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서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부부 사이에 내가 모르는 깊은 균열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1월 중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서였습니다. 아버지, 저 다음 주부터 미국 지사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최소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 중요한 출장인가 보구나. 축하한다. 네, 회사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요.
그런데 예린이가 혼자 있게 될 것 같아서요. 혹시 시간 되실 때 가끔 들러서 살펴봐 주실 수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부탁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걱정 마. 아빠가 가끔 들러볼게. 몸 건강히 잘 다녀와야 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린이와 단둘이 만나는 것은 꽤 불편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에 예린이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준서가 출장을 떠난 후 사흘째 되는 날, 직접 만든 전통 갈비찜과 몇 가지 반찬을 들고 예린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예린이가 요리하는 것을 귀찮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정성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전화를 걸어 미리 알려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깜짝 선물처럼 방문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1시경 성수동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순간 멀리서 예린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부르려던 찰나 예린이 옆에 낯선 남자가 매우 친밀하게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간간히 웃음소리도 들려왔어요. 순간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차장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대화 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이런 좁은 데서 살기 싫어. 시아버지가 우리 더 큰 집으로 옮겨주게 해야 돼. 예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예린이의 허리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좀만 더 기다려. 곧 다 해결될 거야. 자네 시아버지는 돈이 많잖아. 예린이가 불안한 듯 속삭였습니다. 근데 준서 오빠가 의심하는 것 같아. 어제 전화할 때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준서 출장 갔으니까 우리 두고두고 편하게 만날 수 있잖아. 한 달이나 있을 거래. 그동안 우리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주차장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곧 번쩍이는 빨간색 페라리. 스포츠카에 올라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갈비찜 봉지가 무거워졌어요. 아니, 제 마음이 무거운 바위덩이처럼 된 거였겠지요. 집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예린이가 준서를 배신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오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단순한 친구 사이일 수도. 하지만 그들의 대화와 행동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단순한 친구 사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농밀하고 은밀했어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말했다가 오해라면 준서 부부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이라면 제 아들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준서의 출장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동안 예린이를 좀 더 관찰하면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잔혹하게 배신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사흘 후 다시 성수동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멀리서 아파트를 지켜보다가 오후 3시경 예린이가 고급 외제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그 낯선 남자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린이는 준서가 없는 사이 다른 남자를 제가 마련해준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남자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린이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짧고 진한 입맞춤을 하고 헤어졌어요. 예린이는 다시 아파트로 들어갔고 남자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준서의 아내가 내가 노후 자금까지 털어 마련해준 집에서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예린이가 발뺌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서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또 어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봤다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예린이가 부인한다면 준서는 누구의 말을 믿을지 극심한 혼란에 빠질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요. 전문적인 디지털 카메라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일찍 도착해서 주차장 구석 사각지대에 차를 세웠어요. 오전 11시경 예상대로 그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와서 주변을 살피더니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 연속 촬영 모드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2시간 반 후 예린이와 그 남자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예린이는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달콤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 셔터를 연달아 눌렀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고화질로 분명하게 찍혔습니다. 예린이와 낯선 남자의 친밀한 모습들, 제 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미로페르트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진실에 눈을 감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준서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잔혹하지만 필요한 진실을 알려주기로 결심했어요. 준서의 출장이 끝나기 하루 전,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아들에게 전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천천히 상황을 설명할까? 어떤 방법이든 준서에게 치유하기 힘든 큰 상처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서가 돌아온 다음 날,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너랑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이니? 네, 아버지.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가 좀 무거우세요. 우리 집에서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린이도 데려갈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린이가 함께라면 결코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을 테니까요. 아니, 오늘은 너랑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중요한 사안이야.
네, 무슨 심각한 일이라도 와서 이야기하자. 아버지. 그날 저녁, 준서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그의 좋아하는 해물 된장찌개와 잡채 등 정갈한 요리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량주도 한 병 준비했어요. 어쩌면 오늘 밤 우리 부자에게 술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았으니까요. 아버지, 갑자기 저만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가요? 준서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어요. 준서의 출장이 어땠는지, 회사 일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다 점점 대화의 주제를 준서와 예린이의 결혼 생활과 관계로 옮겨갔습니다. 준서야, 너랑 예린이는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니? 혹시 예린이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준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아빠가 너에게 좀 섭섭하고 힘든 얘기를 해야겠다. 저는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준서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예린이가 탐방을 네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왔더구나. 준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피 한 방울 없는 밀랍 인형처럼 변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믿기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 번 확인했어. 저는 주머니에서 고화질로 인화한 사진들을 꺼내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예린이와 그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아파트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별할 때 뜨겁게 입맞추는 모습까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고 난 후 그는 한동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어요. 그저 테이블에 엎드려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었다니? 그 남자는 예린이의 오래된 전남자 친구예요. 정확히는 예린이가 저와 만나기 직전까지 사귀던 사람이죠. 헤어진 줄 알았는데 결혼 후에도 예린이가 계속 연락하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준서의 대답은 가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예린이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이 집이 있으니까 예린이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더 노력하면 예린이가 마음을 돌릴 거라고. 준서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게다가 예린이가 그 집을 무척 탐내는 것 같았거든요. 비록 불만이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15억짜리 성수동 아파트 때문에 저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아내의 잔인한 배신을 알면서도 그 집 때문에 불행을 감내하고 있었다니요. 제가 선물한 집이 아들을 구속하는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준서야, 네가 그렇게 지옥 같은 불행 속에 있는 줄 아빠는 몰랐다. 미안하구나. 저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 잘못이에요. 예린이 본 모습을 몰랐던 거죠. 그저 아버지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저희가 제대로 감사도 못 드리고 준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아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제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고량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집에 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준서가 잠든 후 저는 테라스에 나가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되겠다고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출근을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린이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대요. 혹시 예린이가 뭔가 눈치챌까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서가 떠난 후 저는 운명을 바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10시 오랜 친구인 강민의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민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수호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강민아, 성수동 아파트를 팔려고 해. 강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왜? 그 집 앞으로 가치가 더 오를 텐데. 지금 팔면 손해야. 돈 문제가 아니야. 그 집이 우리 준서 부부에게 행복이 아닌 지옥을 가져다 주었어. 저는 강민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준서와 예린이의 관계, 예린이의 잔혹한 배신, 그리고 준서가 그 집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참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실까지.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이해가 간다. 그럼 금매로 내놓을까?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하면 빨리 팔릴 거야. 그래. 부탁해. 가능한 한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 알았어. 근데 준서한테 말했어. 아직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야. 마지막 결전을 치러야지. 강민의 사무실을 나와 곧바로 제 집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온 한옥집도 매물로 내놓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라 애착이 있었지만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집을 마련하여 여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어요. 저녁 무렵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서야, 오늘 저녁 시간이니 예린이와 함께 식사하자. 네? 예린이도 같이요? 준서의 목소리가 극도로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강남의 그 최고급 일식집으로 예약해. 저는 의도적으로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예린이가 가장 선호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거절하지 않을 장소, 그리고 최후의 통보를 하기 적절한 격식 있는 장소였죠. 저녁 7시, 우리는 예약된 초호화 일식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예린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한 드레스로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그 남자와 만난 일 따위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요. 아버님, 갑자기 왜 이런 좋은 데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예린이가 순진한 척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준서는 극도의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나눈 대화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고 있는 듯 했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고급 스시와 사케가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저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예린이는 즐겁게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자기 친구들의 새집 이야기, 명품 가방 이야기. 참 허영심 많고 물질적인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야, 예린아, 아빠가 결정한 게 있다. 두 사람의 눈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오늘 성수동 아파트의 매매 계약이 완료됐어요. 준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네? 저희 집을요? 예린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지. 내가 투자한 거니까. 예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변했습니다. 환하게 웃던 얼굴이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예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집도 팔았어. 앞으로는 강릉의 작은 바닷가 집에서 살 거야. 준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무슨? 준서야, 아빠는 네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집이 너희를 묶는 쇠사슬 같은 족쇄가 되지 않았으면 해. 저는 예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예린아, 넌 이제 자유롭게 네가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어. 예린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준서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를 집에 데려온 것도 알고 있다. 예린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아버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예린이가 격양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예린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예린아, 그만해. 나도 다 알고 있어. 오빠,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예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도연이랑 계속 만나고 있는 거. 채미, 다 알아. 너 휴대폰에서 메시지도 받고 통화 기록도 봤어. 예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준서와 저는 침묵 속에 남겨졌죠.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서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떨렸습니다. 내 인생이니 네가 결정해야지. 하지만 아빠는 네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없구나. 집을 판 돈의 절반은 너에게 줄 테니 새로운 출발을 하렴. 준서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관계를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집 때문에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 아빠는 네가 진정한 행복을 찾길 바랄 뿐이야. 한참 후 예린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화장은 모두 지워진 상태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예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할게요. 예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묵묵히 예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그저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도연이랑 그 관계 완전히 끊을게. 예린이가 준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준서는 단호하게 손을 빼앗습니다. 예린아, 이제 끝났어. 아버지께서 집을 팔기로 하셨고 나도 동의했어. 더 이상 네가 탐내는 그 집도 없는데 우리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넌 이미 다른 남자랑 별짓거리 다 해놓고 우리가 아니라 너랑 나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거야. 준서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습니다. 예린이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울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안 돼. 나 이혼 같은 거 못해. 우리 가족들한테 뭐라고 설명해. 그녀는 자신이 잃을 것들에 대한 공포로 떨었습니다. 네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내가 설명하면 돼. 준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제발. 예린이는 다시 가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서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준서가 일어섰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예린이는 울면서 준서를 따라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제 결정이 옳았는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눈빛에서 강한 결단력을 본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아들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예린이는 자기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큰 가방을 들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피곤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편안하고 가벼운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결정해 주셔서 괜찮다. 넌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일단 회사 기숙사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요. 더 이상 미련은 없습니다. 그래, 결정한 거구나.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더 이상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끌고 갈 수 없어요. 예린이도 저도 행복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예린이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화장은 완벽하게 되어 있었어요. 마치 연극을 하러 온 배우처럼. 현관문을 열자 예린이가 바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예린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예린아, 난 널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너와 준서가 서로 행복하지 않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아버님, 저희 행복했어요.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준서 오빠를 사랑해요. 저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더 사랑한다면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니? 그리고 그 남자에게 우리 집이 작다고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예린이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것까지 다 준서가 불행해야 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이제 너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 서로에게 자유를 주렴.
예린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울면서 애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정한 계산적인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아버님, 그럼 이혼하면 전 뭘로 살아요?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순간 예린이의 진짜 본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돈과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은 없고 오직 계산만 남은, 그건 법적인 문제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는 게 좋겠구나. 준서가 가진 증거들을 고려해서 말이다. 한 달 후, 준서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예린이는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준서가 가진 명백한 외도, 증거들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힘을 잃었어요. 준서는 제가 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죠. 예린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남자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더 부유한 사업가를 만났다고 하더군요. 마치 그녀의 인생이 끊임없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집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는 일상이 행복합니다. 서울의 복잡한 생활을 떠나 강릉의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였지만 친구들과 떨어져 살게 된 것도 아쉬웠고 도시 생활의 편리함을 잃은 것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차츰 강릉의 아름다운 동해 바다와 여유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명상을 하고 오후에는 인근 마을까지 걷기도 하며 건강한 생활을 이어갔어요. 저는 강릉 노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평생 교사로 살면서 익힌 교육 지식이 이제 다른 노인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만들었고 제 삶에 또 다른 의미와 활력을 찾게 되었어요. 준서는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이제 그의 얼굴에는 밝고 건강한 웃음이 돌아왔어요. 처음 몇 달은 이혼의 상처로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최연소 이사로 승진도 했고 무엇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 보였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최연소 이사로 승진했어요. 준서가 어느 날 방문해서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내 아들. 저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아들의 성공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인데 이름은 유나예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말이죠. 예린이의 결혼에서 아들이 얼마나 불행했지만 집이라는 굴레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갔을 거예요. 고맙다, 아버지.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아니다. 네가 행복하니 아빠도 행복하단다. 네 행복이 아빠의 최고의 선물이다. 3개월 후 준서는 최유나라는 여성을 데리고 강릉을 찾아왔습니다. 유나는 준서보다 5살 연하였지만 준서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깊은 배려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서 오빠한테 아버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유나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강릉 특산품 세트를 건네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강릉의 아름다운 해변을 함께 거닐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나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 소박한 꿈, 그리고 준서와 만남에 대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몇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이 여성이 준서와 정말 잘 어울리는 반려자가 될 것이라고 느꼈어요. 아버지, 유나 어떠세요? 준서가 유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초조한 듯 물었습니다. 좋구나. 마음이 참 곱고 밝아. 너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준서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예린이에게는 유명 IT 사업가와 교제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물질적인 것을 좇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수동의 아파트는 제가 팔고 난 후 1년 만에 가격이 5억이나 더 올랐다고 합니다. 강민이 가끔 전화해서 말해 주었죠. 수호야, 그 집 지금 팔았으면 20억은 받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아들의 행복을 지켰으니까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고요. 아들에게 값비싼 집을 준 것보다 불행으로부터의 자유를 준 것이 더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물했죠. 준서는 지난달 윤에게 소박하지만 진심을 담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작은 야외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큰 집이나 값비싼 선물 대신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마음만 전하려 합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되었으니까요. 준서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화로운 강릉의 아침.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죠. 갑자기 요란하고 신경질적인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이른 시간에 누구일까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예린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것이죠. 화장은 여전히 완벽했지만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과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예린이는 준서의 결혼 소식을 친구를 통해 우연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받은 청첩장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비교적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망쳤다며 자신과 준서의 관계가 원래 좋았는데 제가 억지로 집을 팔아버려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예린이의 눈빛이 점점 광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있던 아끼는 난 화분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고 화분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어서 벽에 걸린 액자들, 준서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들, 강릉의 풍경 사진들을 하나씩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예린이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제 팔을 세게 밀쳐 제가 소파에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73세의 노인인 저에게는 꽤 충격적이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안을 파괴했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예린이가 주방으로 향하자 불길한 마음에 그를 따라갔고 그가 식칼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고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순간 준서에게 전화한다며 휴대폰을 꺼냈지만 실제로는 100% 이의에 신고했어요. 셋,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주소를 알려주며 마치 준서와 통화하는 것처럼 극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래? 준서? 어디쯤이니? 빨리 좀 와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난동을 피워요. 지금 칼까지 들었어요. 그래? 알겠다. 예린이는 준서가 온다고 생각하고 잠시 진정된 듯 했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예린이의 눈에서 억울함과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준서를 사랑했다고, 자신이 진심이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삶의 교훈을 이야기했어요. 사랑이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바라는 것이라고. 준서가 지금 행복하다면 너는 그를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예린이는 자신의 행복은 어떻게 하냐며 절규했어요. 몇 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예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예린이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이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슬프게 울기만 했습니다. 경찰관이 고소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을 때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예린이를 고소하면 준서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 같았고 그녀가 이미 충분히 괴로워 보였기 때문에 고소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그녀가 적절한 정신과적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예린이를 부축해 데려갈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아마도 그녀도 자신의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관들이 예린이를 데리고 나간 후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과 깨진 액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과거의 마지막 잔재가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깨진 액자 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 안에는 준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어린 준서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웃음을 짓던 아이가 자랐을 때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했어요. 곧바로 준서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서는 매우 걱정했고 당장 강릉으로 내려오겠다고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이 괜찮다. 이젠 정말 편해졌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예정대로 이번 주말에 유나와 함께 오라고 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린이는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고 경미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저희를 찾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부모님이 서울에서 내려와 그녀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녀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예린이의 방문은 마치 태풍처럼 갑작스럽게 왔다가 지나갔지만 그 후에 찾아온 고요함은 더욱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은 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때로는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야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주말이 되자
준서와 유나가 예정대로 찾아왔습니다. 준서는 제 상태를 걱정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이젠 정말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깨진 화분 자리에 새 화분을 가져왔어요. 예쁜 강릉의 상징인 동백꽃이었습니다. 그녀는 동백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인함을 상징한다며 제게 딱 어울리는 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테라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린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준서와 유나의 결혼 계획,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준서는 유나와 상의했다며 결혼 후에 가끔 강릉에 와서 함께 지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강릉에 평화로운 생활이 좋아 보인다고요? 물론 저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유나도 언젠가는 이런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보다는 자연 속에서의 평화로운 삶이 더 행복할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을 때 얻는 행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준서와 유나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예린이의 방문은 마치 과거와의 마지막 이별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동백꽃이 놓인 화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강인함. 그래, 어쩌면 그것이 제 인생의 키워드일지도 모르겠다. 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인함, 그리고 그 결정이 옳았다고 증명해주는 지금의 평화와 행복. 예린이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준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린이가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부모님의 권유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이모집으로 잠시 떠난다고 했어요. 환경을 바꾸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준서는 예린이의 부모님에게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도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준서의 결혼식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장을 맞추기 위해 강릉 시내로 나갔고 오랜만에 이발도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더 선명해진 것 같았고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결혼식 2주 전, 준서와 유나가 다시 강릉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식 최종 점검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큰 호텔이나 웨딩홀 대신 서울 근교의 작은 정원에서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하여 진행하기로 했어요. 물질적인 화려함보다는 마음이 담긴 결혼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유나는 예식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제가 입을 옷과 구두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보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다정한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서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가 테라스로 나와 함께 쏟아지는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유나와 만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예린이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기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어요. 준서의 말을 들으며 인생이란 결국 선택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선택은 당장은 아프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요. 15억짜리 성수동 아파트를 팔아버리는 결정은 당시에는 무척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우리 모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릉에서의 여유로운 삶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서울의 번잡함은 약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날이었죠. 작은 정원은 싱그러운 꽃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준서가 턱시도를 입고 제게 다가왔을 때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란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사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준서는 제 손을 꼭 잡고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속에 가득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감동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유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고 준서의 얼굴에도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 어린 사랑과 존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아들에게 바라던 모습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축하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준서와 유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린이의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인사했고 딸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예린이가 캐나다에서 잘 지내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녀의 앞날을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파티가 한창일 때 잠시 자리를 피해 정원 한쪽의 벤치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릉의 밤하늘에 비해 별이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참, 인생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상황은 없지만 그 안에서도 아름다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결혼식 다음 날, 준서와 유나는 신혼여행을 떠났고 저는 다시 강릉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동의 바다 내음이 방여주었고 동백꽃은 더 화사하게 피어 있었어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준서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나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초기라 조심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서 들뜬 기쁨이 느껴졌어요. 저는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예린이에게는 캐나다에서 새 직장을 얻었고 현지 한인교회에서 활동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같았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다행스러웠습니다. 강민이 가끔 전화해서 말해주었죠. 수호야, 그 성수동 아파트 지금 25억이 넘는다.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중요한 가치들을 얻었으니까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고요. 아들에게 값비싼 집을 준 것보다 인생의 자유를 준 것이 더 값진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돈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강릉의 겨울은 서울보다 따뜻했지만 그래도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테라스의 동백꽃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강인함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동백꽃처럼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준서와 유나는 이제 아이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파트이지만 아이 방을 꾸미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마련하는 과정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중요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런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돌아보면 성수동의 1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버린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불행의 족쇄가 되었고, 그 족쇄를 풀어주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강릉의 일출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용기에 감사하고 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찾았으니까요.